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7% 상승했습니다. 오늘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로 마지막에 좀 하락하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계속 큽니다.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잡지 못한 채로 좀 하단 박스권으로 좀 진입을 했고,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갈 듯 하면서 또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증시 방향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부터 먼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은 바닥 라인이 깨졌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뭐 크게 이탈 많이 하지 않고 조금 V자로 바닥 라인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사실 뭐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뻗어나가면서 뚝 떨어지는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한들 그대로 다시 찍어 내릴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떨어졌을 때는 금방 이제 V자로 올렸을 때는 그래도 그대로 수급이 살아 있고 잠깐 이제 고를 파고 다시 올라오는 거나라고 보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한 채로 좀 아래에서 지지를 좀 하고 있다, 거래량이 죽은 채로 그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5월달도 음봉이 길게 뽑힌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급은 뭐 최근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전부 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8,600억이죠. 그 정도 매수를 했다가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코스피 지수도 딱히 수급이 좋지 않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갔던 수급이 별로 들어오지 않은 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코스닥은 바닥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폭 다 반납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패턴으로 N자형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급등했던 그 절반 정도를 지금 하락을 시켰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900포인트를 계속 회복하지 못한 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뭐 크게 지금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잠깐 매수를 하지만 뭐 크게 의미 있게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수급을 지금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분위기로 좀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1285원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래서 최근에 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환율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만큼 시장 전체가 불안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도 지금 점점 이제 밀어 올리고 있고요. 1,300원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가격이 아닐까. 그래서 1,300원 이상으로 치솟는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큰 밴드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뭐 다른 투자자들이나 이런 주요 저항선들은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입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그대로 그냥 밀고 쭉 뻗어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처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불안합니다. 지금은. 근데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빅스텝 금리 인상을 꼭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돈 가치를 빨리 돈 가치를 빨리 올려야지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그냥 돈을 빨리빨리 은행으로 빨아들이자. 그래서 금리 인상을 빅 스텝으로 0.5%, 뭐 0.7%까지, 0.75%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대폭으로 상승시켰을 경우에는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제 시장에 풀린 그런 돈들이 이제 다 이제 금리 인상이 되니까 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돈을 빌렸던 사람들도 이자가 높아지고 그죠? 은행에 들어갔을 때 돈이 더 지금 불확실한 시장보다는 은행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나오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이 시장에 풀렸던 돈들이 다 이제 속속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 투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즉슨 이제 경기가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고 그 풀렸던 돈에 의해서 활발해졌던 그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빅스텝으로 인해서 침체가 된다. 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로 빠질 수 있다. 골드만삭스 그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미국 빅스텝에 의해서 침체, 그죠? 그럼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빅스텝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시 돈을 풀어야 됩니다. 네, 돈을 풀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되죠. 이게 지금 순환이 돼버렸죠. 네, 이렇게 고리 형태로 계속 경기가 침체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고리에 들어가는 순간 정부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코로나라는 그런 엄청난 질병에 의해서 경기가 너무나도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시장에다 때려 부었습니다. 때려 부었는데 시장은 살아나기는커녕 이제 질병이 있는데 무슨 돈을 씁니까 우리가? 네,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격리 그런 것 때문에 뭐 제대로 경제 활동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게 돈으로 다 그쪽으로 투자로 들어간 거죠. 이런 돈들이. 그래서 너도 나도 뭐 누군 2배 벌었고 누군 3배 벌었고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그 번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장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과거 이 이벤트 차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전에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행했던 적도 없고요. 그동안 이 금리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낮춰봤던 적도 없고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봤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는 지수가 1400포인트 갔다가 3300포인트까지 거의 그대로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율이 이렇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승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무슨 세계 금융 위기처럼 지금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이 감히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또
인도의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인도가 요즘 뭐 엄청나게 뜨겁다고 합니다. 요새 50도까지 치솟으면서 밀 생산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국의 그 식량난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밀 수출을 또 금지를 해버리니까 식량값이 또 올라가고, 네, 금리 인상은 빅스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계속 이제 그런 물가, 불안정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살기 힘든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사태가 뭐 하나가 딱 끝나서 깔끔하게 해결될 사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시장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금리를 내렸던 만큼 금리를 올리는 기간에서 그 발생하는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시장이 다 빠지면서 모든 종목이 계속 쥐어받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선물 지수 좋지 않고요.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비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이제 상폐가 되면서 거의 그죠? 이제는 뭐 투기성 투자가 진짜 투기성인지 진짜 투자인지 그 옥석 가리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에일수록 좀 길게 봐야 되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9%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뭐 그대로 네 진행 중입니다. 계속 상승세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네, 지금은 수익을 크게 보려고 욕심내기보다는 손실을 막기 위한 그런 방어적인 자세로 좀 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 앞에 네, 종목 리뷰 전에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이 그만큼 혼란스럽고 어렵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2.04% 상승했고요. 2만 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네, 코스피 지수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장 초반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듯 했지만 네, 크게 많이 오르진 못하고 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시간의 거래도 또 뭐 크게 의미 없이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되었고요. 50원 정도 하락했지만 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430만 주대로 또 500만 주 아래로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이때 이제 5월 12일에 10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좀 하락폭이 컸었죠. 근데 그 하락폭을 지금 뭐 이틀 만에 다 상승을 시켰고요. 결국에는 어떤 뭐 이벤트, 일시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크게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2일에는 옵션 만기에다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관 투자자가 꽤나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주가를 이제 꽤나 이제 끌어내렸다가 다음 날에 바로 이제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JP 모간이 또 이제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100만 주 이상. 그래서 이 JP 모간이 왜 매수를 하는가? 5월 13일이 그 MSCI 5월 반기 리밸런싱에 대해서 종목을 발표하는 날이었고요. 이번 리밸런싱은 현대중공업 한 종목 정도 네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이제 MSCI에서도 내부에서도 이제 그 조정이 있습니다. 이 MSCI에 편입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MSCI 자금 펀드 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종목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가 또 이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리밸런싱이죠. 그래서 비중이 높은 종목이더라도 비중이 낮아질 수가 있고 비중이 작더라도 다시 높아질 수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하는 날부터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JP모건이 첫날부터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주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제 그죠? 작년이 아니고 이 마지막 리밸런싱이 3월 정도였죠. 아니다, 2월 정도였고 2월에 이제 비중이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1WR 상장과 그 다음에 유상증자 상장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꽤나 많은 주식수가 또 늘었죠. 그래서 뭐 그런 퍼센트에 대해서 그냥 퍼센트에 대한 뭐 부분을 메워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MSCI 비중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높게 잡았는지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먼저 거래원부터 보게 되면 오늘도 JP 모간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꾸준히 들어온 것처럼 보이시지만 마지막 장 끝날 때 10분 전에 네, 동시호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네, 이틀 연속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하면서 JP 모간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MSCI밖에 없고요. 네, 거기에 대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이 매수량에 대해서 뭐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에 4번 정도 있는 그 비중 조절 중에 하나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편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수혜를 보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트 보겠습니다. 네, 1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음봉 다 메워주면서 네, 양봉으로 밀어 올렸고요. 다행히 양운선 안으로 다시 주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60일선 추세에 꺾지 않은 채로 21선과 5일선은 좀 꺾였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꺾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네, 추세 그대로 살리면서 이 단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기형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기형에서 한번 쭉 떨어뜨렸다가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흐름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평선들이 크게 벌어지지 않고 지금 다시 네,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또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유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라면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정도 이제 반등을 그대로 해줬다면, 네,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반등을 해주었다면, 고를 한번 파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고를 한번 팠을 때, 이왕 한번 판 김에 한 번 더 파느냐, 네, 쌍바닥 정도로 그리느냐, 뭐 그 정도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예상이 불가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차트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은 저도 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냥 종목 전체를 믿고 그리고 산업 전체를 믿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갔을 때 26,000원까지 네, 치고 나가주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떨어져서 뭐 481선까지 그리고 혹 뭐 전저점까지 고를 팠다면 상당히 이제 위험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틀 만에 그 매도량을 다 모아주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지만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옛날 이제 두산 중공업이죠.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라든지 대량으로 뭔가 매수를 해야 될 때, 그죠? 뭔가 매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뭐 교환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세력이 내려주면 그걸 또 반대 세력이 매수를 해주고, 그죠? 혹은 뭐 공매도를 쳐놓고 네, 그 공매도와 교환을 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좀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패턴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오른다, 내일 내린다, 뭐 아니면 내일 오른다, 내일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길게 보면 결국에는 올라간다라는 것은 확실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요때부터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대로 가져와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크게 재미를 좀 못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두 번째 레벨업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장에서 그런 두 번째 레벨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것이겠죠. 네. 자,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도 뭐 이런 식으로 네,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월도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뭐 벌써 2주 지났습니다. 네, 지금 올해 이번 주 진행되고 나면은 다음 주 마지막 주죠. 그래서 5월도 뭐 크게 재미없는 채로 진행이 되었고, 일단은 뭐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려운 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언제 출발할지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임박했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39만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도 2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매수 들어왔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또 대부분이 또 JP모간 저쪽 네 그쪽 물량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이제 금융 투자가 빠졌고 네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이런 쪽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투자자는 네 옵션 만기일까지 또 빠듯하게 매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뭐 크게 매도는 없고요. 일단 뭐 하루 매수한 것으로는 추세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도 마찬가지 네 마지막 옵션 만기일 때까지 좀 많이 팔았었는데 다시 좀 이렇게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고요. 네 추후 흐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입니다. 오늘은 이제 5만 주 정도? 네,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1295만 주 정도로 1300만 주 가까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모간이 많이 매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는지 또 13일 그러니까 내일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면 좀 대충 알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또 대량 상환이 진행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뭔가 그런 식으로 국매도를 이용해서 네, 대량으로 또 지분을 늘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네, 매수를 대량으로 해야 될 때 국매도를 미리 쳐놓고 좀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네, 뭐 대량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뭐 크게 네, 계속해서 호가에 매수로 쳐버리면 또 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또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구매도를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3일 내일 네, 구매도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뭐 공매도 거래량은 36만 주로 또 이제 60만 주 대비해서 또 줄었고요. 네, 옵션 만기 그때 어떤 식으로 또 공매도 잔고가 이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 490만 주, 상환이 300만 주 진행되면서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차가. 그래서 뭐 이 옵션 만기 관련해서 뭐 그 대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잔고 자체는 2,870만 주 정도로 좀 늘어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대차 잔고 이 순환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네, 추후 흐름도 한번 주시를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세 같은 경우는 추정 물량이 39만 주였는데 네, 지금 119만 주로 상당히 또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전일 147만 주에서 또 오늘도 119만 주, 100만 주 이상 매수해주면서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9.58%대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의 갑자기 늘어난 이 수급은 JP모간 이 관련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고요. 28만 주 한 번에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뭐 동시호가에 뭐 그대로 들어온 세력은 또 JP모간 외에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0일 정도 평균을 냈을 때 확실히 이제 네, JP모간이 많이 매도가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는 지금 그대로 매도했던 거 다 매수했고요. 네, 그래서 미리 매도 쳐놓고 지금 한 번에 또 매수를 하는 그런 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전에 그 경험을 비롯해서 보았을 때 공매도를 이용해서 네, 미리 매도를 해놓고 또 마지막에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움직이더라.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매도 잔고도 한번 주시를 해서 보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 이 JP모간이 계속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매수했던 것을 또 현물로 매도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MSCI 관련해서 뭐 이렇게 바짝 들어온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크게 주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네, 잠깐 내렸다가 올라왔다 뭐 그런 해프닝이었고요. 원래 가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수렴 패턴에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시점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에 갈지 다음 주에 갈지 사실은 속단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여느 때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몇 개 전해드리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신한울 10조 수주전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착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착공이라고 해서 2025년까지 아무 발주가 없고 아무 수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터빈이라든지 증기 터빈이라든지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은 네, 미리미리 발주가 진행되어서 이 제작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벌써부터 그 수주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10조 수주전에서 최소 2조는 확실하게 지금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원정 건설은 네, 통상 건설공사와 그 다음에 설비 공급 두 가지로 수주전이 펼쳐지는데요. 두산 그 에너빌리티는 건설공사도 있고 설비 공급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근데 그 건설공사는 아직 이 발주가 안 났고요. 설비 공급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발주가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발주가 되었거나.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그다음에 발전 터빈 등 주기기를 사실상 독점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소 2조 원대 수주를 따놓은 셈이다. 그래서 전신인 두산중공업 시설 신골이 5, 6호기에도 2조 3천억 원치의 설비를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 신한울 3, 4호기에도 최소 2조 원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이 건설이 추가가 된다면 추가로 수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물산 뭐 그 정도가 네, 수주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2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또 주기기를 수주를 했는데 보시면은 국내에서 원자로 주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 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은 지난 1995년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원전 3, 4호기부터 원자로를 발주받아서 공급을 해왔고,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가 있는데 95년 이전에 지어진 고리 2,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 등 수입 원자로 썼던 원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자로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4기 중에 이 몇 기죠? 5기죠. 5기를 제외하면 19기가 19기가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로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1995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2022년, 네, 거의 30년간 아무 탈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로로 이 19기의 원전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네, 기술력을 입증을 한 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작은 규모도 아니고요. 1400메가와트급 규모가 지금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도 있고 뭐 좀 작은 것도 있고요. 근데 네, 그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실증을 한 셈입니다. 원자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 계속 시장 성장성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시장 성장성만 생각한다면 사실 모든 기업이 좀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한 모든 기업들이 다
좋게 보이겠죠. 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성장성을 가진 기업 중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독점, 유일, 네, 기술력이 독점적이고 유일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 기업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원자로, 그 다음에 뭐 증기 발생기, 이거는 이제 원전 내부에 들어가는, 네, 아까, 네, 주요한 설비들이죠. 근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만 계속 독점을 했겠습니까? 요즘 시장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좀 다른 기업들 밀어주면서, 네, 그거 좀, 단가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경쟁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이 증기 발생기를 하고, 네,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응이 없는가?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원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한 번이라도 터지는 순간 그냥 작살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높은 네, 아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다른 기업이 만약에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제 와가지고 처음 납품을 하는데 그 기술력을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원전 같은 주요한 설비들, 네,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설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납품 이력이 많은 기업들을 택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 했던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세계적으로도 지금 원전 강국들이 있는데요. 뭐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원전 강국입니다. 근데 그 중에 러시아, 로사톰, 중국 그쪽은 이제 빠졌죠. 안보 차원에서 지금 주요 그 수주 라인에서 빠졌고요. 그럼 이제 미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죠. 3가지. 그럼 해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이제 기업들을 키우고 싶은데 그런 원전과 같은 주요한 그 한번 위험 그 뭐죠? 사고가 터지면 네 정말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를 밀어주겠다고 어떤 기업에게 맡겼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업들을 그죠? 그래서 계속 그것도 이제 비싼데도 원전이 굉장히 비싼데도 네 해외 수출을 아니 그 해외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이렇게 3파전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는 미국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네, 2가지가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SMR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점을 하게 된 이유도 그 내부에 대한 그런 원자로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런 이 운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네. 뭐 SMR 그 경소로 SMR 말고는 뭐 현대건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GE, 히타치 뭐 그런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그 경소로를 이용한 SMR 최근에 제일 빨리 이제 시장에 나오는 그 SMR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독점적이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이 원전 시장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상황이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국가적으로 안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자력으로 생산해야 되는 러시아와 같은 그런 국가들로부터 원유 수입,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멈추고 자력으로 그 에너지원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생산 그 신재생 에너지를 깔고 뭐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후 변화죠.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풍력 발전에 대한 효율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이제 한참 비가 많이 오던 곳에 가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수력 발전도 효율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햇빛이 많이 나던 곳에 막 엄청나게 긴 장마가 오거나 그럼 태양열도 떨어지게 되고요. 효율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곳이 원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그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계속 알고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산업에 대한 초입기라고 계속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뭐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해서 뭐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내년부터 4대 신사업 연간 5조 3천억 원을 수주한다. 그래서 원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원전만 하더라도 방금 제가 엄청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차세대 원전 SMR 말고도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에너지 다 한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역량입니다. 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연평균 수준 목표액이 가스터빈이 1조 8천억. 생각보다 많죠. 가스터빈. 지금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가스터빈이 문제없이 돌아갔을 때는 네,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1조 8천억을 수주 예상한다. 그래서 국내의 그 가스터빈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전량 수입이고요. 그래서 그 수입산을 국산화로 네, 전환을 시켰을 때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스터빈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네, 발전소 입장에서 가스터빈이 제대로 동작 못했을 경우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 원전에 대한 역량이 그러고 이 증기 발생기도 일종의 터빈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터빈이 네, 기술력이 따라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실증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믿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산화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뭐 구멍가게 기업이 이렇게 가스터빈 투자한다고 했을 때 누가 믿어주면서 만약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스터빈을 써줄까요? 네, 안 써줍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규모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써주는 것이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기술 6천억, 수소 발전, 수소 터빈, 아모니아 혼소 등 그죠? 블루 수소, 뭐 그린 수소 이렇게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수소 액화 플랜트도 네, 수소 생산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2조 1천억.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이제 해상풍력이고요. 대형 해상풍력. 그 다음에 ESS 에너지 대용량 저장 장치. 그리고 네, 태양광 EPC도 있고요. EPC도 그 호주였나요? 어디서 한번 수주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 저장과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터빈. 여기도 이제 터빈이 주요 파트입니다. 국내 이제 그 해상풍력 시장에서 뭐 대부분 이제 외산이죠. 네, 프랑스 쪽인가요? 그 기업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8메가와트급 따라가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전을 하고 있고요. 국산화로 따진다면 그 8메가와트급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또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외산 기업들은 12메가와트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이제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신재생에너지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2조 1천억까지 연평균 수주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원전 SMR도 8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수주 목표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네, 계속 기자재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수주가 나올 것이고 향후 뭐 이미 3조를 따놨기 때문에 8천억도 네,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스에너지와 같은 그런 설계 네, 뉴스케일 파워 말고도 엑스에너지와도 또 이렇게 설계와 주기기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SMR 관련해서 수주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연간 5조 3천억 원을 수주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울 3, 4, 5기와 같은 대형 원전, 그 다음에 체코, 폴란드와 같은 그런 대형 원전 시장까지 쳤을 때는 연간 수주량이 엄청나게 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수주액이고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두산 밥캣도 있고 두산 퓨얼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쳐졌을 때는 연결 영업이익이 연결 매출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좋지 않고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왕 기다린 거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네, 그래서 5월 달도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더라도 조금 이제 힘을 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